혹시 주변에 목소리만 크고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이 세상의 모든 정답을 꿰뚫고 있다는 듯이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오만한 자들 말입니다. 찰스 다윈은 이 역겨운 현상을 정확히 직시하며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무제한자의 가장 큰 특징은 끊임없이 그리고 확신에 차서 떠든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이하고 끔찍한 모순 아닙니까? 진짜 지적이고 깊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기에 늘 스스로를 의심하고 침묵을 택합니다. 반면 머릿속에 든 것이라고는 얄팍한 지식, 몇 조가리뿐인 자들만이 언제나 핏대를 세우며 확신에 차서 떠들어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빈 수레가 요란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볼 것입니다. 알량한 지식으로 당신을 통제하고 가르치려 드는 무식한 자들의 소음 공해에 지치셨다면 이 서늘하고도 통쾌한 심리 분석을 끝까지 마주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회의 자리에서, 명절 모임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유독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주제에 대해 자기가 전문가인 양 굽니다. 경제를 이야기하면 경제 전문가가 되고, 정치를 이야기하면 정치평론가가 되고, 건강을 이야기하면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내용이라는 게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에 짜깁기이거나 유튜브 썸네일만 보고 지어낸 허풍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틀렸는지, 자기가 얼마나 얕은 지식을 뽐내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에 스스로 감동하고 자기 논리에 스스로 취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첫 번째 주제, 더닝크루거 효과의 실체입니다. 1999년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는 하나의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 실험은 인류의 어리석음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도 정확한 거울이 됩니다. 실험은 이렇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논리적 추론, 문법, 유머 감각 등 다양한 분야의 테스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 자기 자신의 성적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것 같은지 스스로 예측하게 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력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못한 사람들이 자기 성적을 상위 40% 정도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자기가 바닥인 줄도 모르고 평균 이상은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실력이 상위 25%에 해당하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자기 성적을 실제보다 낮게 예측했습니다. 자기가 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하고 겸손하게 추측한 것입니다. 이 실험이 밝혀낸 진실은 단순하지만 소름 끼칩니다. 무능한 사람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할 능력이 없다. 이것이 더닝크루거 효과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둑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둑의 규칙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바둑 고수의 경기를 관전한다면 그 고수가 얼마나 대단한 수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단한 수가 왜 대단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둑을 모르는 사람 눈에는 고수의 한 수나 초보의 한 수나 똑같이 돌을 놓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니네.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이것이 무지가 만들어내는 가장 무서운 착각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영역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아주 작은 조각이 곧 전체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왜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 안에 사는 개구리는 우물의 둥근 입구로 보이는 하늘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 개구리에게 바다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산 이야기를 해줘도 코웃음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 개구리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자기가 본 하늘이 세상의 전부라는 확신 속에서 평생을 삽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온 물고기가 세상의 넓이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 물고기를 거짓말쟁이라고 공격합니다. 주변에 확신에 찬 무지한 자들이 정확히 이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아는 것의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 진리를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오릅니다. 이 사명감이 바로 문제입니다. 단순히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것, 이것은 무지를 넘어선 오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심리학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메타인지, 영어로 메타커그니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란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인지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기가 확실히 아는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할 줄 압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잘 알지만 저 부분은 확신이 없어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적 경선입니다. 반면 무지한 자들은 이 메타인지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 위에 확심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은 밖에서 보면 사상 누각이지만 안에 있는 본인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성의 기초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 사실을 확인하는 대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무너지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무너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학력과 무관합니다.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메타인지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메타인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메타인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의 문제이고 세상에 대한 열린 태도의 문제입니다. 하버드를 나왔어도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바닥인 것이고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도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높은 것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것도 여기에 한몫을 합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기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자기 믿음과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심리적 경향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이 확증 편향이 극도로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발견하면 거봐, 내가 맞잖아 라고 의기양양해합니다. 하지만 자기 의견과 반대되는 증거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귀를 막고 라라라 안 들려를 외치는 아이처럼 불편한 진실 앞에서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줘도 그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대화할 목적은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밀리면 주제를 바꾸고 주제를 바꿔도 밀리면 목소리를 높이고 목소리를 높여도 안 되면 인신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무지한 자들의 전형적인 논쟁 패턴입니다. 자,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봐야 할 때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동안 정작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진짜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을 아끼고 모르는 사람들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까요? 이 기이한 현상의 뒤에는 깊은 심리학적, 철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가면 증후군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면 증후군, 영어로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뛰어난 능력과 성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기꾼처럼 느끼는 심리 현상입니다. 내가 이 정도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나? 사람들이 진짜 나를 알면 실망하지 않을까? 왜 성공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도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가면 증후군을 경험하는 비율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주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만큼 넓은 세계를 봅니다. 넓은 세계를 본다는 것은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만이 그 너머에 펼쳐진 끝없는 산맥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으면 그 산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선 사람은 겸손해지고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은 오만해집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늘어날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통찰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원형의 섬과 같습니다. 섬이 커질수록 바다와 맞닿는 해안선, 즉 미지의 영역과 접촉하는 경계면도 함께 길어집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과 마주하는 접점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위대한 현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한마디가 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지적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 하나로 남아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소크라테스는 당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델피의 신탁조차 그를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결론이 나는 모른다 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그는 아테네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치가를 만나고 시인을 만나고 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지혜롭다고 믿고 있었지만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실제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것이 그들과 나의 유일한 차이점이다. 이 자각, 이 자기인식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내중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중은 의심하는 사람보다 확신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글쎄요, 이 문제는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어서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이건 이겁니다. 끝! 이라고 단언하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뇌는 빨리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그 답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이 일단 확실하기만 하면 뇌는 안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에 찬 바보가 신중한 지성인보다 대중적 인기를 얻는 비밀입니다.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잘라 말하는 사람은 시원합니다. 대중은 그 시원함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라고 말하는 경제학 교수보다 이거 다 저놈들 때문이야 라고 외치는 유튜버가 더 많은 구독자를 모읍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현상을 이미 200년 전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재능 있는 인간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을 오늘의 맥락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세상에 퍼뜨리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내면을 깊이 파는 것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입을 다무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의미한 소음에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워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먼저 조롱당하고 그 다음 격렬히 반대에 부딪히고 마지막에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지혜로운 사람이 새로운 진실을 말하면 처음에는 무지한 대중에게 조롱받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조롱받을 바에야 침묵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의 마이크는 확신에 찬 바보들에게 넘어갑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뒤로 물러나고 무지한 자들이 무대의 중앙을 차지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이 상황을 가장 날카롭게 요약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어리석은 자들은 확신에 차 있고 현명한 자들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인류 문명의 가장 큰 비극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확신에 찬 자들이 세상을 이끌고 의심하는 자들은 뒤에서 조용히 관찰만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점점 더 얕아지고 점점 더 극단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현상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가 가장 빠르게 퍼지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전 세계를 향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위대한 민주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무지의 민주화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무지한 사람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큰 소리치는 아저씨의 목소리는 기껏해야 동네 사람들에게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 아저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으면 그 목소리가 수만 명, 수십만 명에게 퍼집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좋아요가 달리고 댓글이 달리고 공유가 됩니다. 무지한 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알고리즘을 타고 증폭되는 것입니다. SNS의 알고리즘은 진실을 기준으로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기준으로 추천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고 많이 댓글을 달고 많이 공유하는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반응하는 콘텐츠는 어떤 것입니까? 복잡하고 미묘하고 조심스러운 분석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자극적이고 확심에 찬 주장입니다. 이건 무조건 이렇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것만 하면 부자가 된다. 이런 식의 흑백 논리, 이런 식의 극단적 확신이 알고리즘의 먹이가 됩니다. 그 결과 무엇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수십 년간 한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의 신중한 분석보다 어제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고 전문가가 된 사람의 자신감 넘치는 단언이 더 많은 조회수를 받습니다. 의학 박사가 이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지루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없는 사람이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 라고 말하면 그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찍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확심에 찬 바보가 가지는 힘입니다. 10%의 진실을 100%의 확신으로 포장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현대판 사이비 전문가들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의 조각을 하나 집어들고 나머지 90%는 자기 상상과 편견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듣는 사람은 그 10%의 진실 때문에 맞는 말이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의 허풍까지 함께 삼켜버립니다. 반지성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반감, 학문적 권위에 대한 불신을 뜻합니다. 물론 전문가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도 틀릴 수 있고 전문가 집단에도 부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비판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반지성주의는 건강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귀찮아하는 게으름과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결합된 것입니다. 반지성주의가 득세하면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의 말보다 옆집 아저씨의 말이 더 신뢰를 받습니다. 수십 년의 연구 결과보다 카카오톡으로 돌아다니는 출처불명의 글이 더 영향력을 가집니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사의 조언보다 인터넷 카페의 게시글을 더 신뢰합니다. 이것이 확신에 찬 바보들과 게으른 대중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가짜뉴스가 왜 이렇게 쉽게 퍼지는지 그 심리적 기저를 한번 파고들어 봅시다. 인간의 뇌는 진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좋아합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동기화된 추론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이미 믿고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결론에 맞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걸러버리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제작자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악용합니다. 그들은 대중이 이미 믿고 싶어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가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대중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라는 쾌감에 그 가짜뉴스를 검증 없이 퍼나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정보 생태계가 오염되는 메커니즘입니다. 확신에 찬 바보가 확신에 찬 거짓을 만들어내고 확인하기 귀찮은 대중이 그것을 퍼뜨리고 알고리즘이 그것을 증폭시킵니다. 그 속에서 진실은 점점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진실은 원래 복잡하고 불편하고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것은 알고리즘에서 밀려납니다. 그 결과 거짓이 진실보다 더 빨리, 더 넓게 퍼지는 기형적인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에 찬 무지한 자들은 도대체 왜 멈추지 않고 계속 떠드는 것일까요? 그들의 동기는 정말로 지식의 전파입니까? 정말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는 사명감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허함입니다. 무지한 자들이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는 진짜 이유는 지식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텅 빈 내면을
말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방어 기제란 자아가 위협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심리적 보호 장치입니다. 무지한 자의 자아는 극도로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의 기초가 실제 능력이나 깊은 자기 이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나는 똑똑하다는 허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허상이 무너지면 자아가 붕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허상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침묵이 두려운 것입니다. 입을 다무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깊어지면 자기의 얕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떠들어서 대화의 수면을 항상 얕게 유지합니다. 수면이 깊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바닥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무지한 자들의 다변, 즉 말이 많음의 진짜 심리적 원인입니다. 여기에 더해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행위의 본질도 파헤쳐 봐야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설명하고 충고하고 가르치려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가르치려 드는 행위의 본질은 권력 행사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자신을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선생과 학생의 관계에서 선생이 위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행위 자체가 위계를 만듭니다. 무지한 자들은 이 위계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느낌. 이 느낌이 그들의 텅 빈 자존감을 채워주는 유일한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카페에서, 모임에서, 댓글창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모르는 것 같으면 즉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부탁하지 않은 설명을 쏟아놓습니다. 그 설명이 끝나면 상대방의 얼굴을 살핍니다. 감탄하는 표정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감탄하지 않거나 반박을 하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르침은 대화가 아니라 공연이기 때문입니다. 공연에서 관객은 박수를 쳐야 합니다. 야유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이들의 대화 방식을 자세히 관찰하면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그들의 뇌는 상대방이 말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독백의 교대입니다. 서로의 독백이 번갈아 나올 뿐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화란 자기 말을 들어줄 청중을 확보하는 것일 뿐입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유형의 인간을 분석하면서 소유 양식의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유 양식의 인간은 지식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소유물처럼 수집하고 전시합니다. 마치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듯이 지식의 조각들을 들고 다니며 보여줍니다.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지식을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지식은 뿌리가 없는 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자기 삶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체화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딘가에서 복사해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 의견에 대한 비판을 인격적 모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자기 의견과 자기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내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이 나라는 인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지한 자들은 자기 의견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느낍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자기 의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의 의견을 반박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의견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존재가 공격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이성은 사라지고 생존 본능이 작동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논리 대신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대화하려는 시도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논리의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존심의 영역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팩트가 아니라 자존심이 전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논리와 증거를 가져가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증거를 가져갈수록 그들은 더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역할 효과라고 합니다. 자기 믿음에 반하는 증거를 만나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는 현상입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것이 인간 심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확신에 찬 소음의 바다에서 우리의 정신건강과 지적 품위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많은 선한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저 사람이 잘못 알고 있으니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면 생각이 바뀌겠지. 이 선의의 기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아무리 줘도 그 정보가 자기 기존 믿음과 충돌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면 자아가 무너지니까요.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와 절대 논쟁하지 마라. 그들은 당신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뒤 경험으로 이긴다. 이 말 속에 엄청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지한 자와 논쟁을 시작하면 당신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쟁은 논리가 아니라 체력과 볼륨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오래, 더 크게 떠드느냐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논리적인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라는 제동장치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명확합니다. 돼지와 씨름하지 마십시오. 돼지와 씨름하면 두 가지 결과만 있습니다. 둘 다 진흙탕이 됩니다. 하지만 돼지는 그것을 즐기고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물러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감정적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 귀중한 자원을 밑빠진 독에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 분리입니다. 무지한 자들의 확신에 찬 발언을 들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런 헛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지?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바로 함정입니다. 그들의 헛소리에 화가 난다는 것은 그들의 헛소리에 감정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뜻이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순간 그들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관심과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든 반박을 하든 한숨을 쉬든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보이면 그들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무반응입니다. 반박조차 사치입니다. 그들의 말에 감정을 싣지 않는 것, 그들의 존재를 무의미한 배경소음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무기입니다. 길을 걷다가 개가 짖으면 멈춰서서 개와 논쟁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들의 소음은 당신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자기 위안의 소리일 뿐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십시오. 확신에 찬 바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당신만의 깊이를 파면 됩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탐험하십시오. 모르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르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당신의 세계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찬 바보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이미 안다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끊임없이 발견하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는 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출발선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수천 년 전 동양의 현인도 서양의 다윈, 소크라테스, 러셀과 똑같은 진실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의 위대한 지성들은 하나같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침묵 속에 있고 소음 속에는 무지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불필요한 소음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침묵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아끼는 것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아무에게나 힘을 쓰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에게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할 가치가 있는 순간에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입을 엽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에 확신에 찬 무지한 자들이 너무 많다면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도 매일매일 무지한 소음에 노출되면 지칩니다. 그리고 지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수준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아는 사람 5명의 평균이 당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정확합니다. 당신이 자주 만나고 깊이 교류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곧 당신의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찾으면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겉핥기식 떠벌림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는 배움이 있고 성장이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서로의 무지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대화. 이것이 진정한 대화의 본질입니다. 5번째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지한 자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 자신은 어떤가? 혹시 나도 어떤 영역에서는 확신에 찬 바보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영역에서는 전문가이고 다른 영역에서는 초보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초보인 영역에서도 전문가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경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과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사실 나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부분이 있다는 답이 나온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타인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무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능력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의 그래프를 보면 초고 단계에서 자신감이 최고점을 찍고 조금 더 알게 되면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망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골짜기를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골짜기 너머에는 실제 능력과 자신감이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상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바보들은 이 골짜기에 도달하기 전 자신감의 정상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요. 이미 다 안다고 믿으니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알미다. 이 단순한 문장이 왜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살아남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문장이 인간 지성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 이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외치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음의 바다에서 침묵은 점점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귀함 때문에 침묵은 점점 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들 때 침묵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확신할 때 의심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가르치려 할 때 배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확신에 찬 바보들은 제자리를 맴돕니다. 그들의 확신은 그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자기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차를 부어도 넘칠 뿐입니다. 하지만 나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컵이 비워집니다. 비워진 컵에는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것은 부족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삼불교에서는 이것을 초심이라고 부릅니다. 초보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의 마음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란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가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진짜 전문가는 오히려 항상 초심을 유지합니다. 항상 배울 것이 있다고 느끼고 항상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진짜 전문가와 가짜 전문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확신에 찬 바보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어딘가에서 자기가 전문가인 척 허품을 떨고 있을 것입니다.
명절 모임 어딘가에서 삼촌이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논하며 핏대를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화가 나신다면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떠올리십시오. 그들이 저렇게 떠드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표현입니다. 넘치는 자신감이 아니라 텅 빈 내면의 비명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진짜 깊은 바다는 잔잔합니다. 얕은 시냇물이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깊은 바다는 고요합니다. 당신이 깊은 바다가 되십시오. 얕은 시냇물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소리는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깊은 바다의 힘은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다윈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무제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끊임없이 그리고 확신에 차서 떠든다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을 아끼되 말할 때는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고 싶습니까? 끊임없이 떠드는 빈 수레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용하지만 묵직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이 핏대를 세우며 떠들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복수는 그들의 무식한 소음을 철저히 무시한 채 조용히 당신만의 깊고 단단한 사유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소음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완성된 깊이는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당신만의 깊이를 파나가시길 바랍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게 소리를 내는 세상에서 조용한 당신이야말로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